반갑습니다. 일곱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우리, 즉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 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면 많은 이들이 왕왕 그 개념을 다른 것들과 섞어 생각하곤 합니다. 자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 다른 것에 돌리죠. 바로 이렇게요. 너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너 때문에 기분이 나빠. 너 때문에 당황했어. 혹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온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밖에 없어. 백악관에 앉아있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네. 주식시장 때문에 우울해.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분노하게 하거나 우울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렌지를 예로 들어 볼까요? 오렌지를 쥐어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물론 오렌지 주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건 오렌지를 짰을 때 어째서 오렌지 주스가 나올까 하는 겁니다. 답은 당연히 그 안에 그게 있으니까겠지요. 이때 누가 오렌지를 짜느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짜는지, 어떤 도구로 짜는지, 아침에 짜는지, 저녁에 짜는지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렌지를 짜면 언제나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가 우리를 쥐어짤 때, 그러니까 뭔가의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화든 증오든 스트레스든 말입니다. 누가 우리를 쥐어짜는지, 언제 쥐어짜는지, 어떻게 쥐어짜는지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끼어들어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한 말입니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양초에 불을 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켜진 양초를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트립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외부의 힘들을 마주하는데 그것들이 늘 내 안의 촛불을 꺼트리는 것만 같습니다. 살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예기치 못한 인생의 태풍은 언제든지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안의 촛불은 오직 내가 가진 고유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소외시키거나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강하고 밝게 살아가야 함을 아는 것, 그와 같은 내면의 성장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면에서 혹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나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허락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나를 어떻게 대하라고 내가 말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긴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들은 현실이 다르길 바라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처럼만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을 텐데, 기름값이 오르지 않으면, 실직 상태가 아니라면, 상황이 지금 같지만 않으면, 이들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분노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화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스스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룰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해고를 당하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누군가가 아프고 가까운 사람이 죽고 냉장고가 고장 나는 등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배울 수 있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속상해하고 지금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길 바라면 책임 있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탓을 하지 마십시오.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인생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런 행동을 차마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스스로를 무척이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척이나 아름다운 100만 달러짜리 꽃병이 집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함부로 다루진 않겠죠. 그 꽃병으로 캐치볼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바닥에 던지지도 않을 겁니다. 행여 흠이라도 날까 싶어 안전한 곳에 두겠죠. 당신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스스로가 무척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인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면 절대로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구 먹어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건 난 아무 가치도 없으니 막 다뤄도 된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을 좋게 느낀다면 홀로 있는 것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멋진 일이죠. 하지만 홀로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늘 빈자리를 채워줄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닐 겁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랐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자아는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어리석은 짓이지요. 나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내가 믿기로 한 것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둔하거나 요리에 꽝이라거나 수학에 젬뱅이라거나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가진 게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결과는 그동안 스스로 해온 선택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비난의 수레바퀴에서 내려와 자기 책임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십시오. 자존감이 있다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전적으로 자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들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조화와 공존과 사랑으로 움직이는 완벽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믿으면 이런 완벽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누군가가 이제는 아름답고 중요한 꽃병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태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각자가 고유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자가 여전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실존주의적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혼자이고 그렇게 홀로 세상을 겪어 나갑니다. 그 누구도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전부 알지 못하며 내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겪는 방식으로 겪지 못합니다. 사람으로 가득 찬 방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물을 경험합니다.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따라서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할 순 없습니다. 당신은 고유한 생명체이며 누구도 당신 머릿속에 있는 걸 알 수 없고 당신이 행동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 인생의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따르는 일을 말하기는 쉽지만 하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어렵다고 믿으면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직업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경제적인 것이든 정상적인 것이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은 그냥 물이 똑똑 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다가올 세금 신고는 그냥 세금 신고일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아이가 수학 과목에서 낙제를 했다면 그것도 그냥 수학 과목 낙제일 뿐입니다. 그게 답니다. 내게 그것이 문제가 될 때 그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될 때 내 마음에서 내 것이 됩니다. 그걸 문제로 만드는 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와 같이 생각한다면, 즉 자신의 정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지? 그 해결책이 더 이상 물이 떨어지지 않는 수도꼭지라든가 아이가 수학에서 A를 받는다든가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해 줄 거라든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해결책도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해결책이 외부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 걸 그만두어야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바깥에 나가 가로등 아래를 찾아보는데 친구가 다가와서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찾았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열쇠를 어디에서 떨어뜨린 거야? 아, 집안에서 떨어뜨렸어. 그런데 왜 밖에서 찾고 있는 거야? 집안에 불이 안 켜져서 불이 켜진 가로등 아래에서 찾으려고 나왔지. 안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내면에 있는데 밖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내면에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낼 게 없고 환급을 해주겠다는 국세청 통지를 받았을 때 문제가 사라졌어 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건 당신이 그 전에 그 사건을 처리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좀 납득이 어려운가요? 다시 말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일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삶의 환경은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며 그 상황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행복하게 행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지 않는 문제 역시 우리의 내면이 있습니다.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 변화하고자 바깥에서 그 대상들을 찾지 마십시오. 저는 선택한다는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에 관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살던 1860년대 러시아는 차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도스토옙스키는 함께 문학 동호회를 하던 동료들과 모스크바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지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체제 전복적인 생각을 입 밖에 내므로써 군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동호회 회원으로 기소당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로 보내진 그에게 사형 선고일이 다가왔고 그는 5명의 동료들과 총살대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눈에 검은 천이 씌워졌고 총이 발포되었습니다. 그 다음 친구도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기 바로 옆 친구가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윽고 그의 눈에도 검은 천이 씌워지고 발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위대한 작가가 될 청년은 그 작품을 시도조차 못했는데 말입니다. 총이 발포되기 직전 그와 다음 차례였던 남자 둘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차르가 마음을 바꿔 10년간의 강제 노역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지금 이 순간의 가치와 그 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 배웠고 이를 글로 썼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감방에 갇혀 있을 때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았는데 아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바퀴벌레는 그가 발로 짓이기고 싶은 더러운 생명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었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순간이 살아있기에 기적입니다. 미래에 벌어질 어떤 일에서 기적을 찾는 건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좋은 책이었던 인생의 태도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한 선택과 결정들이 바로 내가 된다는 내용도 인상적이었고요. 내 이름, 내 직업, 내가 맺은 관계, 그 어떤 꼬리표도 나는 아니다라는 말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책, 오늘 인생의 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